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지, 또 빚은 얼마나 되는지, 현금은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이 기업이 안전한 기업인지 위험한 기업인지를 알 수 있겠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기업의 건전한 상태뿐만 아니라 적정 주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비싼 상태인지 저렴한 상태인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HTS를 활용하거나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복잡하다는 단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편하게 그냥 네이버를 그냥 활용해 볼게요. 먼저 검색창에다가요, 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요, 주가와 기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가나 차트를 클릭하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트 오른쪽에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뭐 PER, PBR, 상장 주식수, 액면가, 외국인 보유 비율, 배당 수익률 등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가 클릭 한 번에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재무제표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손익계산서, 기업이 얼마를 벌고 얼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사를 잘하는 기업인지 자산이 넉넉해서 부도가 날 걱정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재물을 보면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종목 분석을 누르고요, 재무 분석을 누르면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포괄손익계산서를 볼 건데요. 포괄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상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 벌었어, 얼마 썼어,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회사라면 당연히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팔고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이 기업이 매출이 늘고 있구나, 이익이 늘고 있구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영업외이익은 부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건설업이 주업인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약간 뭐 임대를 놔줬다던가, 그래서 월세로 들어왔다던가, 이런 짜잘짜잘한 돈들이 영업외이익이라 볼 수 있겠죠. 당기순이익은 간단하게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요, 그냥 남은 금액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약간 조정을 하면 이제 뭐 총 포괄이익이 나오는데, 매년 총 포괄이익을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빚은 또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이 기업이 안전한 기업인지 위험한 기업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죠. 자산은 뭐냐면은 자본 더하기 부채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여러분 부동산 잘 아시니까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돈 3억이랑 대출 2억을 받아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실투자금, 그러니까 자본은 3억인 거고 부채가 2억이 되는 거고 자산, 아파트 가격은 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야, 나 100억 자산가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채가 95억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95억 빼고 봤더니 자본이 5억밖에 없는 거예요. 5억밖에 없는데 막 100억 자산가라 그러면 좀 약간 뻥이잖아요. 사기꾼이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산 총계를 보면요, 이 기업의 자산이 총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는 기업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 자산 총계가 6조 4,936억이었습니다. 여기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게 유동자산이라 말하는데, 이게 2조 1,630억이고 재고품의 가치를 측정한 재고자산이 7,463억입니다. 재고품이 음료, 화장품,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재고품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 재고품이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철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재고자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세가 오르면 재고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다음 법.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우리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부릅니다.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장, 설비, 영업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 기업은 비유동자산이 4조 3,305억입니다. 그럼 자산 총계는 뭐냐? 1년 안에 팔 수 있는 거, 1년 안 동안 팔 수 없는 거, 이 두 개를 합치면 나옵니다. 개인으로 치면은 뭐 금융자산, 그리고 뭐 부동산 자산 이런 걸 합쳐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채를 알아봅시다. 부채의 총합인 부채 총계를 찾으면 되는데요.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면 순수한 기업의 돈이라 할 수 있는 자본 총계가 나옵니다. 이 자본 총계가 기업의 순수한 재산이에요. 여기에서 기업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 위험하게 운영하는지를 알아보려면은 부채 비율을 알아보면 되는데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52%예요. 이 정도면은 정말 진짜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라 볼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보고 다 100%가 넘으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투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600%가 넘는 기업은 이익으로 대출이자 갚기도 아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를 볼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당기순이익과 같은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포괄손익 계산서 상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아도 돈이 나갔다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설비나 차량을 샀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라 그래서 가격에 몇 년으로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첫 해에 다 나갔는데 5년 동안 할부로 나간 것처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순이익이랑 실제 현금이랑 흐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한 해 동안 현금이 정말로 나간 현금이 얼마야? 실제로 들어온 현금이 얼마야? 이렇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가 되어야 정상적인 기업이다 볼 수 있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투자를 통해서 기업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투자를 통해서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 투자한 돈을 찾아왔다면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이 뭐 투자회사가 아닌 이상 뭐 연구를 하고 제조를 해서 물건을 팔고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에 보통 마이너스가 되어야 정상인 거겠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자본이나 금융으로 돈을 가져오거나 지출하는 걸 말하는 건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다 이런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배당을 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줬다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럼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 돈을 갚았다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기업들은 증자를 한다던가 돈을 빌리지 않죠. 보통은 이익을 배당해 준다던가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가치 투자를 위한 기초 지표들을 알아볼 건데요.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를 누르면요.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라 할 텐데 이 해설을 들으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EPS는요. 주당 순이익이에요. 이 기업의 주가는 현재 136만 6천 원이죠. EPS를 보면 2019년에 43,916원이었었습니다. 136만 6천 원인 주식을 한 주당 43,916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래 PER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가 나누기 EPS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당 순이익 EPS로 몇 년을 벌어야 주가가 되느냐, 즉 내가 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본전을 몇 년 안에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니까 28.7년이 걸려요. 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보면은 40.4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8.7년이니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익이 빠르게 늘면서 PER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PER은요 10에서 12 정도를 우리가 적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는 28로 적정 PER보다 훌쩍 높으니까 기업이 이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번은 BPS 주당 순자산입니다. 기업의 자본 총계에서 주식수로 나눈 건데요. 이 기업 BPS는 24만 7,477원입니다. 그러니까 현 주가가 지금 136만 6천 원이니까 자본 대비 꽤나 고평가가 되어 있겠죠.
몇 배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이 PBR을 보면 되는데 136만 6천 원을 BPS인 24만 7,477원으로 나누면은 현재 PBR은 5.1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PBR이 1 이하면 주가가 회사가 가진 자본보다도 못하다. 자본 대비 저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1보다 높으면은 자본 대비 고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EV, 에비타인데요. 이 EV는 기업 가치를 말합니다. EV가 뭐냐면은 시가총액 더하기 총부채 빼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는 세금을 내기 전에 순이익 더하기 이자 비용 더하기 감가상각비입니다. 즉 벌어들인 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풀이해 볼까요?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한 돈에서 벌어들인 돈을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인수해서 몇 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 기업의 2019년 EV-에비타는요 약 15년이에요. 원금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이겠죠. 맨 마지막에 배당 성향도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순이익이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주느냐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23.7% 정도를 배당을 주고요. 나머지는 사업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연구를 하고 설비를 투자해서 계속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니까 배당 성향이 100%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요. 위험한 기업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잃을 확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면 집중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다 싶으면 정밀 분석을 좀 들어가요. 정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분석 결과가 좋았다고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좀 천천히 고민을 한 다음에 확신이 오고 나면은 그때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